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이었던가요? 조준웅 씨 논란이 시작된 이후에 주말에 이제 은퇴를 하고 사그라들까 싶더니 다시 한번 진영 논리가 가세하면서 이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훈 부위원장께 먼저 조준익 씨 관련한 사건의 쟁점이 뭐고 어떤 사건이었는지 어떤 보도였는지 좀 설명 좀. 네, 한 언론 매체의 보도인데요. 예.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가법상 강도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또한 무명 배우 시절에도 폭행으로 벌금을 받았고 또 음주운전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이 보도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진웅 씨에 대한 문제와 관련돼서 많이 나왔었는데요.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성폭행과 관련해서는 무관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엄중히 사과하고 은퇴를 선언하겠다. 배우의 마침표를 찍겠다. 이렇게 강력한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예. 또 논란들이 아니 과거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의 잘못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심판하고 재단할 수 있느냐. 예. 이거 낙인 효과 아니냐. 이렇다고 한다면 어려운 시절에 어떤 잘못했던 것들을 반성하고 극복한 이 사람들까지도 비난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 일었다는 점에서 예.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습니다. 본인은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혐의가 고등학교 때 저질렀던 범행이 있는 거고 성인이 돼서 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혐의도 다양해서 좀 복잡하긴 한데 일단 왜 이것이 정치권 문제까지 가느냐면 글쎄요. 여권 쪽에서 조준웅 씨에 대해서 좀 과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 내용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투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장군님이 보여주신 위대한 여정은 국민 모두의 자부심이 되었으며 그 자부심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보신 것처럼 조진웅 씨는 과거에 이른바 친여 성향의 행사라든가 기획에 여러 차례 등장하고 출연하면서 글쎄요 뭐 정의로운 이미지 이런 것들이 쌓였다고 하는데 일단은 조진웅 씨가 연예인들이 원래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를 좀 꺼려하죠. 그런데 그렇죠. 좀 뭐 지금 여권의 성향에 맞는 행사들에 많이 등장하기는 했어요. 제가 볼 때 여권에 뭐 좀 맞는 성향이라기보다는 예. 우리의 광복, 역사, 그러니까 본인이 영화에 그런 영화에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나와서 본인의 역할을 좀 했던 측면과 다르게 이제 과거에 예. 그런 어떤 범죄 흔적이 있는 것 자체가 좀 서로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던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예.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연예계를 은퇴한다라고 해서 일단락이 다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예. 불거진 문제가 되면서 사회적 토론이 된 건데, 그러니까 소년학교 출신들 같은 경우 그 당시 이미 죄과를 다 치렀기 때문에 예. 30년이 지난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문제랑 또 소년학교 출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본인이 사법적 판결을 받아서 그 죄값을 치렀다고 한다면 예. 좀 그 문제를 그 이후에 계속 하나의 그 사람의 미래에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근거로 삼는 게 맞는 것인가? 예. 라고는 사회적 토론이 좀 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사회적 토론으로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여야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념 대결 양상으로 이걸 끌고 오게 되면서 예. 조진웅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은퇴로 모든 것을 일단락하려고 했었는데 예. 오히려 더 불거지는 문제가 되면서 조진웅 씨한테는 더 안 좋은 형태의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사건들을 정치권이 가지고 와서 정치 이슈화 시켜서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예. 들기는 합니다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논쟁이 좀 벌어졌으니까 제가 볼 때 건강하게 어떤 예. 방식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사회적 토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여야 정치권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데 약간 갈리죠. 여권에 있는 분들은 조진웅 씨를 옹호하는 쪽의 입장이고 야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야권 국민의힘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가증스럽게 정의롭고
척 바른 척 했던 거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포인트는 간단한데요. 평소에 너무 정의로운 척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른 척, 정의로운 척 하면서 정치적인 편향성도 드러냈는데요. 보통 배우를 하거나 연예인 하시는 분이 정치적으로 어느 편에 쓰진 않잖아요. 자기 편이라고 무조건 감싸는 행동. 저는 좌파의 위선이라고 생각하고 좌파의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좌파 진영에서 지금 조진웅 씨를 옹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물론 조진웅 씨가 소년원에 가서 처벌을 받았다. 뭐 그 주장에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자, 우리는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한 연예인의 퇴장을 볼 뿐입니다. 이제 정치권에 있는 과거사가 그대로 남아있는 분,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최고위 회의에서 공개 발언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김종욱 부원장 얘기 들었고 청광재 대변인도 여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조진웅 씨가 예. 은퇴한다고 했었을 때 이 논란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근데 이 논란이 왜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냐면 이른바 진보 좌파 진영에서 조진웅 씨가 죗값 치렀는데 왜 조진웅 씨가 은퇴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근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에게 만약에 조진웅 씨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또는 민주당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국민의힘을 지지했거나 중도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했었다라고 했었을 때도 똑같이 그 문제를 지적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편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잘못은 묻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조진웅 씨를 그냥 말도 안 되게 엄호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반감 차원에서 다시 보수 진영에 있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 왜 민주당이 이렇게 조진웅 씨에 대해서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보호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좌파 진영에 있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이라고 하는 데 대한 기준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진보 진영이 계속 문제 받아왔던 것은 이른바 이중잣대 아닙니까? 밖으로는 정의를 얘기하면서 뒤로는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일들을 일삼아왔다는 것. 이게 투영되다 보니까 이게 예. 정치권 논란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조진웅 씨를 조금 옹호하는 쪽의 근거는 그 소년원 시절에 벌였다는 그 범죄예요. 그러니까 이승훈 부회장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원래 청소년기의 잘못은 교화하고 재사회, 다시 사회로 투입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않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년들이 범죄를 범하면요. 아직 어린 시기잖아요. 네. 아직 사회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절도를 하려고 하는데 야 나랑 같이 가자 해가지고 너 막만 봐줘 라고 해도 절도의 공범이에요. 그래서 자전거를 훔치러 갔더니 집주인이 뛰어나와서 자전거 주인이 이를 막아요. 그래서 혹시 한 대 때렸다라고 하면 강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7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 일반 형사 사건으로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전과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사회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적 낙인을 찍히지 않을 수 있도록 소년 보호 사건으로 다루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 그대로 보호하는 겁니다. 청소년을 범죄자이지만 보호하는 측면도 있어요. 예. 근데 아마도 조진웅 씨 같은 경우는 그 미성년자 때 범죄를 범했습니다만 재판 과정에 있어서 성년으로 갔을 거예요. 만 19세를 넘어갔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아마 형사 절차에서 형사 재판을 밟은 것 같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소년기의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성인과는 좀 달리 예. 굉장히 이 소년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도소에 갔을 때 뭐 재봉을 배우고요, 이발을 배우고 뭐 그림이나 전문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이건 사회에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다시 범죄자가 되지 않고 교육을 통해서 직업을 얻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당시 과거에는 범죄를 저질렀었지만 내가 연예인의 꿈을 꿈고 연기를 생활하면서 나는 정말 환골탈태해서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보겠다라고 해서 연기자가 됐더니 너 과거에 소년 시절에 범죄를 범했잖아. 너는 은퇴해야 돼
라고 한다면 정말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은 꿈을 잃고 예. 계속 범죄자의 길을 가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년 시절의 범죄까지도 지금의 조진웅을 재단해 버린다라고 한다면 예.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고등학교 때 저질렀던 범죄가 있고 이제 성인이 돼서 좀 의혹을 받고 있는 뭐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성인 2004년이니까 성인이 돼서 이제 일어났던 요거는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조진웅 씨 측에서 이거는 아니다, 강간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정훈 변호사. 지금 이제 그 조진웅 씨가 1976년생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94년이면 만 18세입니다. 예, 우리가 14세가 미성년자고요. 14세가 넘으면요. 형사 미성년자가 이제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에 절도 같은 가벼운 범죄는 소년 보호 처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절도는. 그러나 이 강도 강간이나 살인처럼 이런 이 중범죄는요. 예. 14세 넘으면 일반 형사로 갑니다. 예, 근데 인터넷에 여러 이제 그 사건 검색 기록들을 보면요. 중앙지법에 피고인으로 돼 있거든요. 소년 보호 처분은 보호소년 조땡땡 이렇게 돼 있고요. 피고인 조땡땡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형사 재판을 받았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만약에 예. 소년 보호 처분이면 이게 절대 공개가 하면 안 돼요. 이건 어떤 경우든 예. 아마 국회의원 출마해도 이게 공개 안 될 겁니다. 예. 과거에. 그러나 이게 일반 형사는 다 이게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들 범죄 전과 조회 내잖아요. 예, 예. 이런 게 공개 범위가 완전히 다르다. 언론사. 따라서 이게 그 모 변호사가 고소를 했는데 그 예. 언론사를 이걸 소년법으로 고소했는데 저는 한번 이게 따져봐야 된다. 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반 형사 사건 강도 강간이잖아요. 예. 이런 거는 소년 보호 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 게 10호 처분 제일 높아도 2년 이하 소년행위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한번 판결문을 공개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예. 중요한 거는 이게 강도 강간에서 본인이 강간은 무관하다 했잖아요. 근데 왜 조진웅 씨가 빛의 속도로 그만 은퇴라 했을까요? 누가 은퇴라 했습니까? 본인이 바로 은퇴한 거는 뭔가 이게 더 공개될 게 저는 큰 게 있다. 예. 그러면 이게 자기가 이건 입증 책임은 이제 그 제명이 강도 강간으로 4명이 돼 있어요. 예. 윤관으로. 그러면 이게 본인이 판결을 내서 나는 강간 무죄 받았다. 예. 이제는 본인이 입증해야죠. 본인은 이게 판결문을 예. 평생 뗄 수가 있어요. 이건 시효가 영구 보존해요. 따라서 저는 본인이 성폭행이 무관하다면 이제는 이게 본인이 자료를 판결문 내서 나는 성폭행 무관하다. 예. 이렇게 입증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은퇴한다고 이미 박혀놨는데 지금 밖에서 지금 논란이 일어나는 거라 굳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할까 싶기도 하고요. 뭐 은퇴를 했으니까 이제 뭐 해명 안 할 수가 있는데 네. 제 말은 이게 과연 솔직하게 다 자백하고 잘못을 이게 뉘우치고 은퇴했느냐 네. 성폭행을 안 했다고 하니까 근데 저희 상식으로는 다 이게 저희는 법조인으로서 기록을 보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 납득이 안 되니 본인이 그걸 이제 안 그러고 이게 강간이 없었으면 절도하고 강도만 가지고 이렇게 은퇴하면요. 예. 물어줄 손해배상이 제가 보기에 천문학적 비용입니다. 연예인들 찍어놓은 것도 많잖아요. 작품이. 예. 또 이게 뭐 광고라든지 손해배상이 100억이 넘을 수도 있는 이런 분인데 이렇게 쉽게 은퇴할까? 뭔가 이게 우리가 저는 모르는 게 있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정보고 소년법 등등 해가지고 이런 재판 기록이나 다 열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본인에게 판결문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변호사가 그 말씀하신 소년법 위반 혐의로 이거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고발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정확히 몰랐던 건가요? 이승훈 부위원장 생각. 아마도 그 변호사는 이 조진웅 씨의 전과 범죄를 예. 아마도 공공기관, 법원 등에서 확보했을 것이다. 그럼 법원에서 유출됐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처벌된다. 그런 차원인 것이고 예. 만약에 이 제보자가 그때 당시에 같이 범죄를 저질렀던 친구였거나 또는 피해자가 제보했다라고 한다면 그 소년법 위반은 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서 지인들이 만약에 그거를 그렇죠. 제보했다면. 네. 예. 다만 이게 지금 뭐 성폭행과는 무관하다라고 본인이 했잖아요. 그때 제보자의 내용에 보면 뭐 성폭행을 시도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예. 또 공범들이 4명이니까 공범 중에 1명이 성폭력을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강간이 기수면 강도 강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게 뭐 조진웅 씨 보고 옛날에 30년 전의 판결, 뭐 20몇 년 전의 판결을 공개하면서 너의 결백을 입증하라. 이건 예. 잘못된 거고 그때 당시 아마 조진웅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경위 여부를 불문하고 성인이 되기 전에 범죄였고 예.
그래서 본인이 반성하고 그 어떤 연기적인 노력을 통해서 연기자가 되고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칭찬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일입니다. 예전에 보면 개과천선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정말 예전에 잘못된 삶을 살아왔지만 정말 다시 그 삶에서 성공을 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이익인 겁니다. 그럼 범죄자가 연예인 하지 말고 뭐 굉장히 너는 범죄자였기 때문에 쓰레기 청소나 해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그냥 드신 예를 거예요? 든 예를 겁니다. 드신 예를 든 거.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직업 여부를 떠나서 예. 자신이 노력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칭찬해야 되고 다만 현재 시점에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음주를 했거나 이러면 엄청나게 뭐 처벌되고 예. 그만둬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방금 손해배상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20, 30년 전의 일이 다시 공개돼서 이걸로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엔터테인먼트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 가지고는 손해배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서정우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소년범 시절에 들어간 범죄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 소년범의 교화 이런 목적 해당이 안 된다는 취지 말씀이세요? 지금 이제 그 아까처럼 워낙 사건이 많은데 절도는 이게 소년 보호 처분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다. 예. 그러게 강도 강간은 중범죄잖아요. 그러게 법원이 중앙법원과 가정법원이 틀려요. 예. 그게 호칭이 틀려요. 피고인이라고 쓰고 여는 보호소년 이렇게 쓰거든요. 여러 종합해 보면 이제 그 강도 강간은 일반 이제 형사 재판을 받았을 거다. 예. 이렇게 저는 보는 거. 그러면 이게 저 김경호 변호사가 고발했거든요. 예. 옛날에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근데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기자를 무조건 고발하면 안 되는 게 이 기자가 어디서 얻은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법원이나 소년을 해서 주스면 범죄가 돼요. 예. 그러나 이게 만약에 공범자가 4명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피해자가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피해자 측에서 저는 줄 가능성이 제일 높다. 제가 이 개인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판결문은 없고 진행 경과만 있다면 그런 게 피해자도 볼 수 있거든요. 사건 진행 경과는. 예. 근데 공범자가 줄리는 자기도 당사자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공범자 4명보다는 피해자 측에서 제보했다면 예. 이거는 이게 기자를 고발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어디서 오든지도 모르고 무조건 기자를 고발한다. 이거는 저는 잘못된 태도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그 문제는 김경호 변호사가 알아서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핵심적으로 사법적 판결이 나서 죄값을 치른 거잖아요. 그 이후의 삶은 본인이 사법적 판단을 안 받는 거잖아요. 예.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이건 양심의 문제잖아요. 사람이 그 뒤에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이라고 예를 들면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좀 옹호했다고 좀 옹호한 내용을 들어봐도 청소년기 잘못 언제까지 어떻게 책임져야 하나 이게 무슨 정치적 공격입니까? 이게 정치적 옹호입니까? 이런 얘기도 못합니까? 그럼 국회의원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이런 얘기도 못할 정도면. 근데 이걸 가지고 갑자기 조진웅 씨 보고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아니 이분이 의로운지 정의로운지 김재원 최고원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방식 자체는 양심까지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아무리 정치적으로 상대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만 예. 어떤 한 일반인의 양심까지 자기가 판단하는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저런 사고방식 자체가 훨씬 더 나쁜 거다. 어떻게 정치인이 한 사람의 개인적 양심의 문제를 가지고 정의로운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조진웅 씨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잖아요. 대중의 그 인기의 기반을 받는 과정에서 예. 만약에 이 조진웅 씨가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절도 정도의 청소년기에 있었던 단순한 일탈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얘기까지 안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굉장히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까지 했었던 거고 이 인기를 얻는 과정에서 대중들에게 그것이 알려졌을까? 그러니까 대중에 대한 인식이 기만행위가 적극적으로 있었느냐 소극적으로 있었느냐 이건 뭐 따질 수는 없겠지만 이런 과정을 알고서도 뭐 인기를 받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예.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조진웅 씨는 그냥 그만둔 겁니다. 예. 그럼 거기서 그냥 이 논란이 마무리됐었으면 저는 뭐 사회적으로 아 그런 연예인이 과거에 그런 논란 때문에 은퇴했구나라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예. 근데 이 문제를 갖고 민주당이 자꾸만 조진웅 씨에 대해서 편을 드는 듯한 메시지들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 자체는 아니지만 민주당과 가까운 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던 내로남불이라든가 정의와 공정 이런 것들을 강조해왔던 민주당과 이것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민의힘에서 이런 그 공세가 나왔다고 생각하지 처음부터 조진웅 씨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든 보수 정치인이든 이렇게 공격했던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키운 것은 민주당과 이른바 진보 정치인, 진보 좌파의 지식인들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본인은 은퇴해가지고 이제 책임을 지고 은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려고 했는데 오늘 보신 것처럼 정치권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뭐 사실 보도가 나올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요내기가 요즘 참 뒤숭숭하네요.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논란 중에 하나는 불법 진료 의혹 때문입니다. 이른바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의료계가 지금 또 시끄러운데 저희가요 의사 출신의 변호사를 연결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환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요 그 주사이모라는 사람이 내몽골에 있는 포강의과대학이라는 것을 졸업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나 봐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 대학? 저도 잘 모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예. 설사 내몽골 포강의과대학을 실제 졸업하고 중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예.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의료 시험을 봐가지고 의료 면허를 획득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의협에서 나온 거 보면은 국내 이 아주머니가 국내 면허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불법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외국 학교 졸업자만 예. 한국 의사 면허 취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요. 내몽골은 중국이지 않습니까? 예. 네, 중국 의대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외국 학교로 등록된 학교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주사이모라는 분이 한국 예. 의사 면허를 취득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데 한국에서 만약 의료 행위를 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응시 자격 자체가 없는 대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면허는 당연히 없는 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아니더라도 뭐 의대 네. 교수 이런 거를 사칭하는 사람 좀 있나요? 네네. 그 의대 교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분이 좀 대부분이긴 하지만 예. 의과대학에서 기초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의사 면허가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의대에서 이제 진료에 필요한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라면 예. 의대 교수이긴 하지만 의사 면허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요. 그런데 의료인이 아니면은 뭐 박나래 씨한테 뭔가 의료 시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약품 같은 거를 어떻게 공급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이게 전문의약품은 처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그런 전문의약품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본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 약물을 처방받아서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우울제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편법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는 항우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 많기 때문에 예. 이건 반드시 이제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받아야 되고 그렇죠. 받은 사람도 이거를 남한테 이렇게 줘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의약품을 어떻게 획득했는지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예. 또 하나요. 이 오피스텔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뭐 왕진이라고 예전에는 불렀는데 이렇게 오피스텔 같은 데 가가지고 진료를 받는 거 자체는 괜찮습니까? 그거는 이제 왕지는 이제 방문 진료라고도 하는데요. 예. 이는 의료법에서 이제 응급 환자이거나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고혈압 등 만성 진료 환자라든가 또는 입원했다가 퇴원한 환자들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것이고요. 예, 예. 이런 피로 회복을 위한 주사 등 이런 것을 위해서 방문 진료, 왕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럼 불법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료 면허도 없고 이런 의약품을 어떻게 받은지도 모르고 이게 조사가 되면 처벌을 당연히 받겠네요, 이분은. 그렇습니다. 그 의료법 제27조에서는 예. 무면허 의료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요. 또 무면허 의료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즉 돈을 받고 시술하는 경우에는 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으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뭐 이용환 변호사이시기도 하니까 이것도 여쭤볼게요. 네. 박나래 씨 입장에서 그러면 이런 네. 거를 처방을 받을 때 가까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런 진료를 받았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필요할 때 이제 그 의료기관 방문하기가 좀 어렵거나 시간이 예.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의료기관에 가서 뭐 검진을 받으면 조금 뭐 까다롭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요. 갈 예.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은 그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예. 이런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한 어떤 남기기를 원치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의료인이 맞다라고 계속 좀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면 네네네. 박나래 씨는 처벌을 받을 이유는 없는 건가요? 네네. 이거는 그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들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박나래 씨가 그걸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면허가 없는 거를 알았어도 네네. 처벌은 받지 않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면허자를 데려다가 다른 사람, 뭐 자기 지인을 치료하게 했다라고 하면 처벌될 수 있는데 본인이 받은 거잖아요. 예. 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알았다 하더라도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특검에서요, 통일교 측에서 받은 돈을 정치 자금을 줬다는 사람이 지금 민주당의 이제 현역 전직 의원들도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원 명부는 당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우리 당의 당원 명부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일명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짓을 자행한 것입니다. 전당대회 합동연설을 하는데 중앙당을 털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빈집 트립은 아닌가요?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 조사에서 그리고 재판 증언에서 민주당 인사에게도 정치 자금을 건넸다고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2017년, 2021년에는 민주당과 오히려 더 가까웠다. 이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때입니다. 정치인 15명을 언급했는데 통일교 자금으로 지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먼저요. 이 민주당에서도 통일교에서 접근을 했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당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러겠죠. 뭐 집권당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통일교 스스로 얘기하는 게 정교 일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통일교의 교리가 구현되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통일교가 오랫동안 지향해왔던 바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집권당과 어떤 형태든지 연결을 맺어서 통일교가 지원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집어넣거나 예. 아니면 통일교가 하고 싶은 사업들을 정부에 얘기를 해서 그 사업을 실행하거나 이런 조건들을 만드는데 상당히 매우 많이 집착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다면 예외 없이 뭐 야당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야당은 그 당시 힘이 없겠죠. 대부분 집권 여당을 접촉하거나 아니면 정부에 있는 정부직 고위 관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렇다면 저런 접촉 과정에서 그냥 상식적인 방식으로 접근이 안 되니까 지금 최근에 김건희 씨한테 했던 것처럼 다양한 방식의 로비를 하려고 했었겠죠.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그 로비가 먹혔는가 안 먹혔는가의 문제겠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뭐 목걸이 이런 것들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 확인되는 건데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당시 시절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면밀한 수사를 통해서 예외 없이 위법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수사하고 기소해서 예. 처벌받게 하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이런 얘기 했다고 한다면 좀 구체적으로 다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사실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이 밝혀지지 않게 되면 풍문만 많이 늘어나게 되고 정치권 예. 전체에 대한 혐오만 쌓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빨리 수사를 해서 수사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지금 한겨레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4천만 원에서 시계 1,0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건넸다고도 증언을 했다고 하고 여기 보면은 또 민주당 전직 의원에게는 현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액수하고 물품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는 왜 특검이 이거를 수사를 안 했냐는 것 같아요. 지금 특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특검은 처음 발족 때부터 이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그러니까 인지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 지금 나머지 두 사람 민주당 의원
받고 있는 혐의와 대동소이합니다. 어떤 거냐? 실제로 돈을 받았다. 구체적 진술이 있고요. 그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해서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두 사람은 수사를 받고 있지 않고 한 사람은 구속돼 있어요. 차이가 뭐가 있느냐? 민주당 소속과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특검이 처음 발족될 때부터 예.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특별 검사가 됐고 그 사람이 구성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야말로 이게 야당은 유죄고 여당은 무죄 이거 아닙니까? 저는 김종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본인이 수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 일단 그 범죄 혐의가 드러난 만큼 검찰로 이첩을 해서라도 수사를 빨리 해야죠. 왜 여당 정치인이 연루됐다고 해서 봐줍니까? 예. 특검에서 오늘 나온 입장을 말씀하시면 급하시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특검에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 특검법상의 수사 대상이 아니고 사건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수사기관에 인계할 것이다라고 오늘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저게 저는 새빨간 거짓말이란 겁니다. 예. 지금 그럼 이 권성동 의원은 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죠? 원래 민중기 특검이요. 별건 수사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통일교에서 김건희 여사는 이게 보는 게 맞고요.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 외에는 이름이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나머지는 이게 관련 사건에 인지된 거예요. 따라서 이게 권성동 의원은 이게 수사 대상이 되고 저는 안 된다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법리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권성동 의원이 집어넣으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중진이나 전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랑 똑같은 조건이라는 말씀이죠. 다 별건이잖아요. 관련 사건의 수사 중에 인지된 별건이잖아요. 예. 특검은 이게 포괄적으로 마지막 해 가보면 김건희 여사 쭉 수사 대상이 있다가 그 수사하다가 알게 돼 인지된 사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저는 분명하게 윤영호 씨 다 풀었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민주당 눈치 본다고 수사 안 한 거 이거 외에는 이게 설명이 안 된다. 권성동은 되는데 저 두 명은 안 된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다. 예.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이거 사건 번호만 부여해도 이게 언제 될지 몰라요. 특검은 아, 그래요? 기간이 있어서 예. 신속하게 하잖아요. 이게 과연 저는 검찰의 수사 범위가 들어가느냐. 일단 검수완박이 됐잖아요. 예. 현재 앞으로 이게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경찰로 또 이게 가면 어느 세월이 될지 저는 특검은 신속하게 딱딱 수사가 진행되잖아요. 예. 어디로 갈지 검찰로는 안 될 겁니다 아마. 특검에서 해야 검수완박으로 된다는 몇 달 얼마 안 남았거든요. 과연 이게 또 저게 원래 두 개 범죄에 해당되는지도 의문이고 따라서 이게 경찰로 보내야 될 텐데 예. 그러면 이게 어느 세월에 될지 참 걱정이에요. 이수근 부위원장 어떻게 쓰겠어요? 근데 이게요, 민주기 특검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기한이. 예.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이잖아요. 그러면 도이치모터스라든가 뇌물이라든가 알선수재라든가 뭐 양평고속도로 문제, 무슨 인사청탁 문제 이런 거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못 해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못 짓고 검찰로 넘겨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전 세계본부장이 뭐 돈을 줬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수사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한 수사는 특검이 지금 해야 될 본류 사건 자체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검찰로 이첩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사건 번호까지 부여해서 이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를 회피하지 않도록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못한다라고 하면 또 그 경찰에 내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부득이한 조치다라고 말씀드리고 민주기 특검 자체가 김건희 씨에 대한 본류 수사를 위한 것이니까 그랬다라고 말씀드리고 또한 수사 보고서에 이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한 것들을 보고서 형태로 남겼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검찰로 이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수사 중에 단서가 나왔는데 무언가 단서가 나왔는데 수사를 안 하는 거는 글쎄요. 직무유기 가능성은 없나요? 제가 봤을 땐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예. 특검은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기한도 정해져 있잖아요. 짧은 시간에 작은 숫자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기한 동안의 수사를 특검을 준 입법자의 의도대로 그 의도된 범죄조차도 수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일단 그 수사라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뭐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까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본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직무유기가 된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아마 검찰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수사가 진행될 것인데 뭐 돈을 줬다.
라고 예. 해서 수사가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정치자금법상 절차를 거쳐서 줬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고요. 예.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뭐 현금을 줬다.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 쪽에 돈 준 것들은 대가성이 있었기 때문에 뇌물죄로도 지금 비화되고 있었는데 예. 그런 대가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이 변호사님 말씀이 본류 수사도 못해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권성동 수사는 본류 수사가 아니다 말이에요. 거기에 엄청나게 시간을 썼고요. 예.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국민의힘의 당원을 전 당원의 명부를요 압수수색하러 몇 번이나 나와가지고 다 대조를 한 거예요. 거기 시간을 엄청나게 쓴 거예요. 압수수색 맞고 그 특검 시간 다 허비했잖아요. 이게 본류 수사입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 국민의힘하고 권성동 의원에게 가혹하게 시간도 쓰면서 했는데 예. 똑같은 날 똑같이 불었는데 저게 시계 주고 현금 준 게 정당합니까? 예.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액수 차이는 약간 있을지 몰라도 1억이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편파적으로 한 거는 저는 직무유기 된다 봐요. 근데 예. 권성동 사건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선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게 돈이 전달되고 그 대가로서 캄보디아의 ODA 개발 자금을 증액시킨다거나 또는 뭐 통일교의 교리를 대한민국의 정치 교리로 좀 써달라 이런 여러 가지 청탁들이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본류와 연결되는 거예요. 본류라고 하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인 거거든요. 그래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본류 사건에서 연결된 수사이기 때문에 예. 직무유기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도 뭐 할 얘기 많으실 텐데 여야 오늘 반응을 보고 두 분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면 당내에서도 어떤 경위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들을 당연히 거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그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본인들의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를 할 수가 없다면 거기서 인지된 내용들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또 특검 측에도 또 언론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무려 15명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금품 수수에 연루되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습니다. 진술이 나왔으면 수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종우 부원장께서 먼저 얘기하시죠. 지금 당에서는 필요하다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당연히 예를 들면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예. 당에서 그런 분들을 그대로 감싸준다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특검이 얘기했듯이 법령을 검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류 사건이 아니고 13가지 사건일 거예요 아마. 16가지가 총 있는데 그중에 김건희, 명태균 씨와 관련된 특검 사안은 13개 정도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특검 차원에서는 법령적으로 검토해서 별도의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이걸 이첩시키겠다. 예. 이거 수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는 다르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13개 사건 중에서요. 수사한 게 너무 많아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예를 들면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미 2, 3년 전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 불러서 조사도 제대로 안 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그래서 특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한적 한계가 분명히 있고 법령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있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13가지의 본류 사건과 관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수사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특검에서 하기보다는 예.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되는 거죠. 아예 이 수사가 특검에서 몰래 야 이런 건 없었어라고 덮어놨다고 한다면 이건 되게 문제가 많은 거겠습니다만 이미 다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그것을 누군가는 분명히 수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예. 수사를 하게 된다면 거기서 결론이 나겠죠. 결론이 나서 그 위법을 저질렀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원이 아닌 금액을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뇌물에 해당되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처벌하면 되는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특검이 매우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또는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검 제대로 수사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오히려 내외에서 해요. 13가지 사건 중에서 제대로 진척된 게 몇 개 없다라는 얘기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특검을 특정한 정당의 입장에서 수사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검찰도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
그런데 특검은요, 지금 입법자의 입법 의도를 너무 잘 알고 그것을 120% 실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예. 이 특검법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민주당이 만든 거잖아요. 특검 임명한 사람 민주당이 추천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해서 특검이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법은 모든 사람 앞에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하는데 권성동 전 원내대표나 지금 익명의 두 민주당 의원이나 똑같은 혐의를 윤영호 전 본부장이 얘기했는데 누구는 구속돼서 재판받고 누구는 수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거 검찰의 정식 사건 번호 통해서 주겠다고 하는데 언론에서 이런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검찰이 특검이 이거 감추려고 하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특검이 16개와 관련해서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왜 수사를 지금까지 제대로 못했는지 아세요? 16개가 정말 일방적 주장만 있었고 어떤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가 안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 범위를 갖고 정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를 자꾸만 천착하다 보니까 어떠한 결과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일부 부분에서만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구속영장 이렇게 많이 기각된 거 왜 그렇겠습니까? 무리하게 구속영장 기각했으니까 법원에서 발부 안 해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일단 한 말씀만 더 붙이면요. 아니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는데 수사관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야 이것부터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숨길 수 있습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금 구속돼 있어요. 특검에서 수사받아서 구속됐는데 공개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수사보고서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은폐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결국에 모든 범죄 요즘은 은폐하기 어렵습니다. 다 수사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수사 전에 이미 이게 불법임을 단정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노상원 씨가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계엄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인물이죠. 먼저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시에요? 네, 오늘 3시가 비었어요, 갑자기. 예, 갈게요. 네. 갈게요. 횟수로 한 30차례 정도 다녀가신 것 같아요. 증인은 2024년 12월 1일 점심 무렵 롯데리아 안산 성록수점에서 노상원, 김모 정보대령을 만난 사실이 있으시지요? 예. 그날이 계엄 이야기를 들은 건 처음입니까? 네, 노상원 전 사령관부터 처음 계엄이라는 얘기를 그날 들었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도 무슨 진급 정탁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신 것처럼 무속 연관성도 나왔었고 수첩, 노상원 수첩이라고 해가지고 세세하게 기록된 수첩이 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인물인데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는데 증언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정 변호사님 왜 거부하는 거? 본인한테 불리하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본인도 이게 재판받고 있는 당사자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공범 관계로 이게 재판받으니까 당연히 뭐 거부하는 거는 본인의 권리고요. 예. 저는 노상원 이분이요. 윤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분이 윤 대통령하고 어떠한 접촉도 한 적이 없어요. 김용현 장관하고 관련이 그렇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김용현 장관하고 이게 뭐 비아폰을 했는지 통화했는지 됐지 윤 대통령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람 뭐 수첩에 보면 뭐 수거를 뭐 어떻게 해야 다 별의별 그 수첩 내용 가지고 얼마나 마치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 이런 게 중간에 많았죠. 김용현 장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김용현 장관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소통한 게 직접 한 아니잖아요. 거 없다? 예. 그러니까 제 말은 김용현 장관이 노상원 전 사령관하고 소통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 윤 대통령은 전혀 노상원에 대해서 전혀 이게 몰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재판에 증언 넣어봤자 뭘 증언하겠습니까? 윤 대통령 재판에. 뭐 저는 증언할 내용도 없고 예. 그게 본인도 재판 중이니까 증언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증언을 거부하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참 이승부예요. 글쎄요. 증인으로 나간 사람이 귀찮으니까 내가 증언을 거부하겠다? 이런 거 어떤 심리라고 봐야 돼요? 굉장히 뻔뻔하죠. 예.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생각도 없고 또 역사 앞에 바로 서서 진실을 밝힐 생각도 없다. 예. 그리고 나는 귀찮다. 요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검사가 계속해서 질문하는데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저의 형사 재판에 불이익이 갈 수 있어서 거부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것도 귀찮다 이거죠. 내가 왜 답변 안 할 건데 왜 나한테 질문하는 거냐. 그냥 끝내면 안 되냐.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하도 얼척이 없으니까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형사재판을 불이익할 때 거부하는 것이지 그냥 귀찮아서 거부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겠죠. 예. 라고까지 지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두 자기 책임이다. 자신을 벌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다 부한테 떠넘기잖아요. 예. 노상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왜? 자신 때문에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거 아닙니까? 롯데리아에 불러서 장성들 불러다가 야 계엄할 테니까 야 정보사 명단 줘봐. 이 사람으로 하여금 계엄이 되면 우리가 부정선거 수사하자. 예.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수사권도 없고 사주를 보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별들 롯데리아 불러다가 정보사 요원 연락처까지 받는 거잖아요. 이거 왜 줬겠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나나 마찬가지니까 줘라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나나 마찬가지니까 주라라고 하는 것을 누구의 뒷백이 있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한다라고 하니까 야 계엄해야 되니까 이 노상원 나와 같은 권한이 있으니까 다 해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국가 권력이 완전히 그 노상원 씨라고 하는 개인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된 건데요. 그러한 사람이 모든 범죄 과정이 수첩을 통해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사실 고백을 거부하고 귀찮아서 증언하지 않겠다. 예. 이런 사람들을 곁에 뒀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하고 구속돼 있는 겁니다. 황당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른바 그 햄버거 회동의 핵심적인 인물이고 문상호 전 사령관도 애초에 모른다고 거짓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무언가를 했지 않았냐는 추정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김용현 전 장관이 내란에 실패한 다음에 전화했잖아요.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정도면 거의 이 내란 사태를 꾸민 핵심적인 인물이 노상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뭐 민간인인데 노상원한테 내란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전화해가지고 상원아 나 이게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또 더 가관인 건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 전화통화 내용 자체는. 그렇다면 김용현과 노상원은 긴밀히 내란을 공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 정황 증거는 뭐냐? 9월부터 11월 달까지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공간에요. 20여 차례 드나달아요. 그게 다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걸 윤석열 씨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게 김용현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면 재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윤석열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김용현이 다 했다는 얘기 논리적으로 정합하겠네. 그렇게 한다면. 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핵심적으로는 이 노상원 수첩 자체가 너무 공포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어떤 거냐면 장기 집권 헌법 개정, 삼선 직권 구상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에 더 수거 대상 처리 방안, GOP 선상에서 피격, 공간, 바닷속, 연평도, 무인도, 폭파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적혀져 있어요. 예. 전 그렇다면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내란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다. 근데 본인이 여기서 진술 하나만 하더라도 본인이 여기에 다 모든 걸 기획했다는 것을 밝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귀찮아서가 아니라 내가 말 한마디를 하게 되면 본인이 내란의 실질적인 예를 들면 집행과 기획을 했다는 걸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또 저런 태도 자체를 보면 저 상식적인 사람인가? 라고 의심이 될 정도의 예. 재판 과정에서의 본인의 행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정관재 대변인 할 얘기 있어요? 그 노상원 전 사령관은 실패한 군인으로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수첩상에 드러났고 만약에 정말로 노상원 전 사령관이 원했던 수준으로 계엄이 이루어졌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계엄이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했었던 게 전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이 생각했던 계엄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노상원 전 장관의 수첩 내용을 갖고 이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행하려고 했었던 거다. 이렇게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정말 그 현실화되기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적어놨거든요. 이거는 그냥 실패한 군인의 한 망상이다. 이렇게 치부해도 될 내용입니다. 예. 노상원 씨가 김용현 전 장관하고 긴밀하게 지냈죠.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또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벼락을 타고 넘는 사진도 아니고요.
국회 출입문의 추후에 국회의장 우원식이 매달려서 찍은 사진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대비 업무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알고 왔는데 이렇게 여쭤보시니까 조금 증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인데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것도 부적절해 보이고 잘못된 사실을 고지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지를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아유, 저 제 말도 좀 들어보셔요. 증인께서 뭐 경험하거나 저 들은 사실 위주로 좀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출입문을 막고 네. 국군을 향해서 욕설을 하고 그다음에 국군의 무기를 탈취하려고 하고 군용문을 빼앗고 소화기를 난사하고 소화기 통으로 국군을 폭행한 사람들은 민간인들이었어요. 오히려 폭도 테러분자들이었거든요. 그런 테러분자들에 의해서 국회 내부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셨습니까? 먼저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관련해서는 계엄 초기에도 일부에서 그런 주장하기도 했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월담하는 거를 일부러 그러니까 연출해서 사진 찍었다는 주장을 1년 지난데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저 재판을 갖다가 자기 피고인의 변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재미로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코미디 다큐를 찍는 것 같은데 우원식 의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서 월담을 해서 넘어가는데 저걸 조작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 사진이 조작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황당한 것이고요. 국회 비상업무관 같은 경우는 국회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회를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직접 목격한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을 하니까 아니 내 업무 관련해서 질문하는 줄 알았더니 필요 없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검사도 야 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 것이고요. 더군다나 더 웃긴 건요. 이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마치 시민들이 계엄을 막기 위해서 모였고 소화기가 분사된 것과 관련해서 폭도다, 테러리스트다, 군인들의 총을 뺏으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주당이 예산 폭거 등을 하니까 계엄을 일으켰다. 내란이 아니다. 하는 것과 똑같이 군인들이 국회에 출동한 것은 시민들이 폭도를 일으켰기 때문에 국회에 출동한 것이지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하는 건데요. 정말 속아 웃을 일인 것 같고요.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질문들이 전 국민에게 보여주는 TV로서 시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독특하신 분들이다. 역사에 좀 남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잠깐만요.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국회 비상업무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이런 질문하니까 나는 비상 대기 업무 관련해서 증언하러 나왔는데 왜 그런 질문하냐고 증인이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서정표 지금 재판이 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래도 괜찮아요? 물론 이제 뭐 저분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면 정의신문은 뭐 부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 변호인 입장에서는 우원식 의장이요. 그 급한 상황에 국회 담을 넘어가잖아요. 이런 사진이 공개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우리가 급하면 이게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그걸 왜 여기서 아니 이분한테 그러니까 누가 찍은지 모르니 이게 의장실에서 제공한 사진인다. 근데 혹시 그 사람이 찍어줬습니까? 아니면 이게 보좌진이 찍었습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누가 담 넘어가는 사진을 뒤에서 한가히 찍고 있냐 이 말이 비상계엄에 이 급박한데 누가 찍었냐? 당신이 찍어줬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저는 이런 사진이 납득이 안 되고요. 그때 이재명 대표도 담 넘어갈 때 아마 유튜브 방송했을 겁니다. 이 비상 상황에 죽고 사는 이 비상 급박한 상황에 우리 진짜 6.25 만약에 북한이 전쟁이 났다. 이게 유튜브 방송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너무 한가하게 본인들도 이게 뭐 대단한 계엄은 아니다. 이미 곧 해산될 계엄이고 몇 명 안 되니 좀 이렇게 유튜브 방송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러지 진짜 급박한 계엄이었다면 막 총성이 오가고요. 진짜 6월 사태가 나고 이러면 이게 누가 사진 찍어줍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은 거 그걸 아니냐? 변호사들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 찍을 사람이 누가 찍어주냐? 지금 사진 찍을 여유가 있냐? 진짜 급박하다면 급박한 게 아니지 않았느냐? 이걸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소정. 그러니까 이게 왜 안 급박하다고 생각을 하죠? 군인들이 소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헬기가 날아다녀요. 장갑차가 와요. 시민이 목숨으로 장갑차 앞에서 막습니다. 이런 일이 여의도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게 급박하지 않다면 어느 게 급박하다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다 증언 나오잖아요. 윤석열 씨가 전화해가지고 문을 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4인 1조로 끌어내라고 얘기하고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얘네 전화 오는 건 체포에 대해서 국회 막는 거에 대해서 막 계속 전화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체포 명단 얘기하고 여인영 체포 명단 얘기한 거잖아요. 아니 이 사실이 예를 들면 계몽령이라고 설명하는 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니 국회의장이야 그 담을 넘어갈 때는 목숨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절박한 역사적 상황을 갖다 기록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나중에라도 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치자고요. 이게 이 재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네. 하등에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 사진 나중에 찍은 거잖아요. 이 재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등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내용들을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형량을 줄이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좀 정치적 행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호사가 재판정에서 정치적 행위라고 앉아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죠, 저런 행위는. 예. 하나 더 얘기를 보면은 글쎄요. 지기현 판사가 뭐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퍼포먼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검사들이 시간이 걱정할 좀 일이 많이 아닙니다. 많이 걸리니까. 재판장님, 검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더 들어야지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서. 밤새도록 들어야지 밤새도록이라도. 그 이하상 변호사님이 막 화를 내시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 상대편이 막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막 그러시다가 화내는 것도 퍼포먼스인데. 글쎄요, 저거는 뭐 진단 100% 진위를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혹시 저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니 스스로도 말하시고 웃으시네요. 예. 저는 뭐 이하상 변호사가 갖고 있는 재판에 임하는 전략은 뭐 단순하다고 봅니다. 그냥 정치 재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본인들 이 재판이 생중계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이런 정치 투쟁을 법정에서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형량을 줄이거나 뭐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예. 저도 뭐 이 부분은 김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감합니다. 저게 만약에 설령 설정된 사진이었고 자기가 넘어가다가 야 사진 잘못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찍어라 예. 이렇게 했었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뭐 국회를 포위하고 또 국회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려고 했었던 것들 그 본질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갖고 법정에서 이 사진을 찍을 만한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뭐 국회 포위한 것도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재판부가 예.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정치권이나 그런 데서 이제 이른바 흠집내기라고 해가지고 저런 식의 용어와 저런 식의 태도를 취하면 저기는 재판정이잖아요. 그런데도 정치 뭐 투쟁이라고 표현을 하셨으면 계속 누군가 좀 보라는 듯이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건 뭐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모습들이 마치 판사한테 큰 소리치고 특별검사한테 큰 소리치면서 자신들이 김용현 전 장관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다. 극악무도한 특검과 뭐 법원을 향해서 자신들이 공격하고 있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피고인의 형량에 도움이 된다거나 법적으로 도움은 전혀 되지 않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동들을 취하는 것은 자신들이 그냥 정치적으로 잘하고 있다. 자신들은 계엄이 아니고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고 있는 것인데 저 설득을 주장할 분들이 정말 강성 지지층 몇 분 외에는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저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김현현 전 장관의 교도소에 얼마나 많은 후원금이 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거 집회에 나가봤었는데 김영현 전 장관이 뭐 태극기 집회 사람들이 춥고 배고프니까 떡을 선물했다라고 하면서 떡을 전달을 해주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럼 저 돈은 어디서 났을까? 교도소 후원금을 모아서 산 것인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재판을 희화화시키고 있고 그 재판을 희화화시키는데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분들이 특히 이하상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검찰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왜 저렇게 법을 희화화시킬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 정말 좀 안타깝다라고 말하기도 좀 불편하네요. 예. 여기서 특검에서 이의를 제기한 게 의견서 99쪽짜리 의견서를 모두 다 읽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중단해달라고 소송 지휘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다 읽고 있는 거는 재판 의도가
재판을 좀 지연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아마도 이제 6개월 만기가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나오고 싶기 때문에 재판을 지연시키고 싶기도 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앞서서 판결이 나는 것도 별로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요 법정이 굉장히 엄합니다. 판사들이요 만약에 변호사들이 저렇게 무용하게 의견서 99페이지를 읽겠다고 하면요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99페이지를 서면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 입으로 읽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기현 재판부가 저런 것들을 자꾸 허용해 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래도 그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좀 엄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왜 저렇게 조금 웃으면서 하시는 모습들이 저는 변호사들의 저런 행동과 태도를 부추기는 그런 것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서조 변호사님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좀 지연 전략이 아니, 이거는 전혀 시간 지연하고 관계없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거 어차피 이게 내년 1월 달에도 재판이 여러 번 잡혀 있어요. 근데 윤 대통령 구속 만기 1월 18일이거든요. 김용희 장관은 더 전이고. 따라서 이게 어차피 시간 안 끌어도 어차피 이게 지기현 재판부에서는 선고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이적죄라고 있잖아요. 일반 이적죄. 이걸로 이게 추가 기소가 됐어요. 그 재판부에서 김용현 장관, 그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 또 이게 6개월 또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부터 하고 윤 대통령 크리스마스 전날 23일 날 신문하거든요. 따라서 이게 어차피 이적죄에서 6개월이 새로 영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좌우되지. 이 지기현 재판부하고 시간 끄는 거는 아무 관계가 없다. 다만 이제 뭐 강조하기 위해서 90페이지 읽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끌어봤자는 실익은 없어요. 어차피 이 재판부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변호인단의 변호 태도에 대해서 서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하상 이분이 저희 대학 선배고요. 검사 출신에 아주 엘리트 잘 나가던 분이에요. 근데 요즘 조금 이제 뭐 과하다 이런 선배들 사이에 좀 비판도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뭐 저는 본인인 김용희 장관에게 내란이 안 되고 이거는 확실하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다. 내란 프레임은 무죄를 확신하면서 거의 정치 투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김용원 전 장관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는데 글쎄요. 또 하나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내란 전단 재판부 문제입니다. 관련해서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당과 대통령실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결론은 이제 오늘 그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진 않았고요. 그 전문가들의 그 자문이라든지 또는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더 수렴해서 그 다음 의총에서 다시 그 내용을 다시 더 논의하는 거로 했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내란 전단 재판부 추진에는 공감하지만 다만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에서 정책의총을 2시간이나 하는데 결론을 못 냈어요. 일단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좀 숨고르게 들어간 거예요? 뭐 어떤 오늘 내부에서 아마 의원들 간에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다수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걸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일부 국민들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위헌이 있는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판단들을 하게 된다면 이 법의 정당성 자체와 관련해서 좀 쓸데없는 논쟁이 많이 벌어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된 사회적 토론을 좀 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내부에 좀 의견이 나온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위헌성 여부를 따져본 경험이 있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도 경실련에서 법학교수 70명한테 물어봤어요. 그 당시 국정농단에 대한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부분과 관련해서 위헌인가 아닌가 물어본 게 있습니다. 그때 보면 7대3 정도였어요. 위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법학교수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워낙 이 부분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내란 재판에 대한 어떤 진행과 무관하게
이게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면서 정치화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 조금이라도 위헌적 소지가 제기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설명 또는 국민적 토론 자체를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요청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예. 저는 민주당 내부의 법사위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약간 미뤄졌을 뿐이지 이 어떤 과정의 방향은 그대로 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전국 법관 대표 회의도 열렸는데 이제 법조계에서 반발이 심하죠. 이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위헌이라는 얘기입니까? 위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위헌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네. 본인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면서 그 법을 만들겠다는 것, 더군다나 국가를 전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중요한 헌법적 가치, 사법체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요만큼은 위헌이어도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법을 만들어서 접근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그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난 금요일에 법원장 회의 있었죠. 오늘 법관 회의 있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재판부, 전 사실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합니다. 예. 내란 특별재판부, 또 법 왜곡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사법권 독립,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 사법부에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귓등으로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뭐 법학자들 100명 중에 70명이 그게 뭐 위헌 소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해당 기사를 봐오지 못해서 그러나 지금 사법부에서 갖고 있는 지금 입법부가 입법 권력을 동원해서 사법부를 옥죄려고 하는 것 이게 입법 독재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추진하면 추진할수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치 그런 일당 독재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스스로 본인들의 가진 권력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미덕을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관련해서요 좀 구체적인 입장을 냈네요.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아니 대표님 근데 어쩐 일로 갑자기 뭐 네.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서 갑자기 난입을 했습니다. 저는 저만의 타임 스케줄과 저만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했던 거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4번 타자에게 발빠른 걸 기대하지는 않고 그렇죠. 팀이 어려울 때 기회가 왔을 때 큰 거 한 방 말씀하신 대로 홈런 한 방으로 뭔가 경기를 확 분위기를 바꾸고 역전시키는 그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제가 4번 타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단 핵심적인 내용만 전해드렸는데 먼저 정원재 대표 저 유튜브가요 보수 진영에도 여러 가지 유튜브가 있을 텐데 성향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강경 보수 글쎄 쪽입니까? 이념 지표를 얘기하면 한 7.5 정도에 안 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에 뭐 고성국 TV나 소정욱 TV 한 8 정도에 가 있는 것 같고 멸콩 TV는 한 7.5 정도? 예. 예. 왜냐하면 저거 그 총선 국면이나 예. 지난 당대표 경선 국면이나 이럴 때는 저도 사실 몇 차례 출연했을 정도로 당시에는 이렇게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친 얘기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예. 이게 그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더 우클릭한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저는 장동혁 대표가 출연 뭐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본인이 갖고 있는 타임 스케줄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랬죠. 예. 근데 타임 스케줄을 본인만 갖고 그거대로 움직이면 어차피 정치도 팀 플레이입니다. 예. 이 팀원들이 다 공유하지 못하는 타임 스케줄을 갖고 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뭘까요, 타임 스케줄이?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엔 12월 3일 날 이런 뭐 전향적인 그 반성 메시지, 사과 메시지를 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 지지층을 결집한 이후에 시기가 더 무르익었을 때 아마 어떤 식의 메시지를 내는 거 그게 예. 본인의 타임 스케줄인지 모르지만 구성원들이 그 타임 스케줄을 모르고 그 비전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글쎄 뭐 그 리더십이 제대로 서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예. 본인이 갖고 있는 타임 스케줄 있다면 충분히 당원들에게 공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정 선생님 이거 뭐예요, 타임 스케줄? 이 타임 스케줄 일단 멜콩 TV는 제가 30만 제가 만든 유튜브예요. 30만까지 해서 넘겨주고 제가 서정 TV에 나왔고요. 지금은 이제 그 장해찬 최고인이 하니까 친장동혁 유튜브다. 거구가 아니고요. 친장동혁이다. 친장동혁. 지금 유튜브는 친한동훈, 친장동혁 이렇게 그렇게 나누면 나눕니까? 그렇게 나누면 돼요. 크게 나누면. 예.
자, 그다음에 그 나만의 타임 스케줄이 뭐냐? 예. 일단 이게 연말까지는 내부 정리부터 한다. 한동훈부터 이게 다운 게시판이나 윤리가 한동훈 게 정리하고 내부 정리를 연말까지 정리하고요. 그러면 내년에 되면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이게 급반등이 올 겁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재판 선고도 있을 거고 그럼 이게 내란이 무죄가 나오면 완전히 또 분위기 반전될 겁니다. 내란이 무죄가 그렇게 나올 볼 수 수 있는 있다. 사람 많으니까 이게 계엄이 무슨 이게 내란이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아요. 하여튼 그것도 봐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처럼 전담 재판 부린 게 위헌 엄청나게 역풍이 지금 민변 참여대가 불고 있잖아요. 이런 게 있고요. 특히 내년에 아마 경제가 상당히 최악으로 주식이나 갈 수가 있다. 환율이나 이러면 이게 이재명 정권에 대한 엄청나게 역풍이 불 거다. 그러면 이게 내년 1월부터는 본격 이재명 정권 맞싸운다. 올해까지는 연말까지는 이게 내부 정비하고 예. 이런 이제 스케줄이 있는 거죠 본인이 생각한 대로. 그러니까 경제가 선 힘들어지고 내부 정비 예. 후 이제 이재명 정권 맞싸움.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니까 지금은 내부 정비에 집중해야 그렇죠. 된다. 아마 한동훈 내년- 전 대표 그렇습니다. 이른바 정리하고 친한 게 김종혁 최고도 있고 좀 일단 내부 정비해서 하나로 이게 단일 대우를 만들고 내년 되면 이게 분위기 반전된다. 이재명 정부 심판. 그러면 이게 그때 이제 총력전으로 맞싸운다. 이런 거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근데 지금 당내에서도 우리가 다 똘똘 뭉쳐도 지금 거대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실제로 막지 못하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폭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가 우파 진영 전체를 똘똘 뭉치게 한다고 했는데 그 우파 진영 전체의 한 축이 한동훈 전 대표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중도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하는 우파들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를 쳐내는 게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 당무감사를 계기로 아예 전향적으로 자 같이 껴안고 가자. 그러면 반등의 계기가 오히려 생기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4번 타자는 타율 낮죠. 실제 야구에서도. 근데 홈런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시점이 왔을 때 홈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듣기로요, 뭐 한 4개 정도 비상의 카드가 있대요. 이재명 정권. 그 홈런이죠. 4개 정도. 그건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도부에. 어디서 들으셨어요? 지도부에 지도부? 최고위원이나 또 이게 비서진 많이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 측에. 그러니까 이게 내년 되면 이게 이재명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우리 비상의 카드가 한 4개 정도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처럼 사법 파괴도 있고 또 이게 내년에 판사들 인사이동하면 재판 중단이 재개 움직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환율이나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상당히 낙관론을 펴고 있더라고요. 내년에 상당히 그리고 지금 자체 여론조사가 계속 상승세로 돼가지고 지금 이게 민주당하고 비슷하다. 또 이게 일부 역전된 것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하고요. 지금 현재 갤럽만 보지 마라. 다른 ALS 조사들은 또 차이가 주는 것도 많잖아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ALS 조사는 저희가 금요일에 다루긴 했는데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당내 의원들과 개변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정 변호사가 얘기하신 내부 단합 목적인 것 같은데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틈나는 대로 우리 당의 여러 의원님들을 만나뵐 생각입니다. 지역과 선수를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뵐 생각이고요. 특히 현 지도부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시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만나실 생각입니다. 서정 변호사께서 이제 당내 지도부한테서 이제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니까 저런 걸 가지고 아마 당내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할 것 같은데 글쎄 설득이 돼요 저게? 저 설득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유 방식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요? 아니 3년 동안 집권한 거 누굽니까?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지금 6개월도 안 된 상황이고 내년 또 이재명 정부 등장하니까요. 내년에 1.8% 성장 성장률 더 올라간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주식 4천입니다 주가가. 이런 상황인데 경제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경제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거죠. 국민과 정당이 아닌 거죠. 또 두 번째 내년에 내란이 무죄가 될 거라고요? 아니 내년 1월 달에 선거가 있죠. 한덕수
특검 구형 15년 내렸습니다. 김건희 씨 구형 15년 내렸습니다. 2월 달에 윤석열 씨 선고가 내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때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상상을 하신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적어도 전한길 씨 이런 분들하고 좀 절연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한길 씨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내란이 정당하다, 비상계엄이 정당하다, 부정선거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포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 저는 어느 국민이 그런 정당을 지지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기서 4개나 있다? 야, 진짜 4개나 진짜 있을까? 제가 볼 때 그 안에는 알맹이가 없는 거 아닌가? 그냥 껍데기 4개만 들고 다니면서 의원들한테 야, 4개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럼 나중에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되면. 제가 볼 땐 지금 여론조사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ARS 중에서는 좀 약간 차이가 적은 것도 있고 전화면접은 더 큰 것도 있는 상황입니다만 추세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거의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 사실인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용 지지율 같은 경우는 계속 60%대를 유지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몇몇 사람들 꼬신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 저는 그런 정치는 제가 볼 때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4가지 카드가 기존에 뭐 대표가 가져왔던 생각에서 바뀐다거나 반전이라든가 이런 성격은 아닌 거죠. 그냥 현재 기조 스탠스를 그냥 이어가는 거죠. 지금대로 이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지금 계획대로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하면서 아마 이게 여론의 대반전이 아마 골든 크로스가 내년 초에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이제 여의도 연구원도 계속 조사를 하니까요.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중진들 이렇게 내부 단합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반응은 좀 어떻다고 좀 들으셨어요? 그런데 중진 의원들이 지난 금요일에 윤한홍 의원이 뭐 상당히 원색적으로 비판했잖아요. 그런 기류가 전체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김태호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만났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오늘인가요? 주호영 의원 뭐 관련한 인터뷰를 보니까 연말까지는 그 장동혁 대표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중도를 품으려고 하는 메시지를 내야지 그거 뭐 내년 초에 해도 괜찮다라는 스케줄대로 움직이면 곤란하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라는 게 끓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변해가야 중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지 갑자기 급변침했다고 해서 이제 오늘서부터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제 내일서부터는 나는 국민의힘 지지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천천히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감할 때 그때야 비로소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 때문에 12월 3일에 이제 입장을 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내년 초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의 입장하고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정 변호사님이 또 다른 방송 가셔가지고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장동혁 대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면회 갔을 때 10분 내내 울었다, 두 사람이? 그거는 이게 제가 그 논쟁이라는 프로에 나갔는데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먼저 그 면회 후기를 올린 거예요. 김민수 최고위원하고 장동혁 대표 둘이만 갔어요. 근데 장소 변경 적에 특별 면회를 안 해줘가지고 일반 면회를 건 거예요. 일반 면회 시간이 짧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도 울고 본인도 울었다. 이렇게 김민수 최고위원이 글을 올렸어요. 근데 뭐 10분 내내는 아니고 한 4, 5분 그러니까 몇 초인지 정확하게 분까지는 모르는데. 그거 김문수 최고가 올린 글을 보고. 글을 보고 제가 물어봤더니 처음에 이야기도 많이 못 나눴다는 거죠. 대통령 울은 게 아니고 장동혁 대표도 울고 김문수 최고도 울고 처음에는 이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울다가 나중에 몇 마디 못 나눴다. 이걸 듣고 제가 방송했더니 뭐 10분 내내 그 내내는 아니고 한 절반 좀 울다가 대화는 조금 한 거죠. 그러니까 대화는 많이 못하고 그게 10분이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게 대통령이 그래 구속돼 있으니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안 울고. 그렇죠. 대통령 강하게 뭐 항상 그러면 와라.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그 감정이 상당히 끈끈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장동혁 대표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잖아요. 윤 대통령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마 그 절윤을 자꾸 해라는데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절연하고 그다음에 뭐 황교안 절연하고 정광훈 절연하고 다 절연하고 그러면 이게 남는 게 한동훈 남아요. 한동훈만 가지고 정치 이게 됩니까? 제 말은 한동훈은 껴안자면서 왜 윤석열 못 껴안죠?
저는 이게 친윤이 더 많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차라리 다 껴앉아. 정강훈, 황교안, 뭐 윤석열, 한동훈까지 다 껴안으면 모르겠는데 다 절연하고 혼자서 정치하겠다.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뭐 서정 변호사님 해석이긴 합니다. 윤 전 대통령하고 그 동질감 뭐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참 한가하신 분들 같아요. 지금 당이 추락하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할 것 같고 전직 대통령과 그 부인은 감옥에 가 있는데 몇 년형을 받을지 모르죠. 뭐 15년 부인은 15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남편은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가하게 교도소 가서 울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웃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장동혁 대표는 조만간 당대표에서 끌어내려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본인만의 타임라인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타임라인도 있는 거예요. 자신이 1월 달까지는 극우 지지층을 확보하고 결집시키고 2월부터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중도층을 포섭하겠다. 이게 자신의 뜻대로 되는 건가요?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나요? 그리고 중도층을 포섭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어떤 비난성 발언이 있다라고 하는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그나마 중도층에 좀 가까운 편인데 이 사람 빼면 계속해서 극우의 길을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뻔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당대표에서 끌어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홈런 한 방으로 역전하겠다, 대세를 뒤집겠다. 아니 지금 민주당에 비해서 5대 0으로 지고 있는데 5대 4가 되려면요. 루상의 주자들이 다 꽉 차 있어야 돼요. 5대 0이다? 주자가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어떻게 실수로 홈런을 쳤어요. 파울인 줄 알고 쳤는데 홈런이 됐어요. 그래도 5대 1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홈런 타자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자신의 위치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그나마 회생하기 위해서는 장동혁 대표를 하루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방금 전에 서정욱 변호사의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광훈 목사부터 한동훈 대표까지 다 끌어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조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특정 세력을 일부러 배척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애를 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은 저쪽 진영에만 신경을 쓰고 저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이런 인식이 확산됐을 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절로 따라오면 이분들이 투표장에 가서 우리 당 찍어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 나경원 의원의 얘기를 빌자면 사기꾼이건 도둑놈이건 똑같은 한 표니까 그 사람들 표를 외면할 필요 없다. 그리고 외면할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그 사람들한테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전략적으로 무엇이 우리 당에 더 득이 되는가 이걸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이제 만약에 우리 당에 실망해서 투표장에 안 가면 그냥 마이너스 1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당을 안 찍고 저쪽 당 찍거나 저쪽 당 안 찍고 우리 당 뽑으면 플러스 2표가 되고 마이너스 2표가 되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훨씬 더 유용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가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학 어렵다고 수학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좋은 데 가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 데려오기 어렵지만 그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한 노력들을 더 열심히 해야 할 때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근황은 서정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토크 콘서트를 하나 봐요. 이게 이제 뭐 당연히 표를 파는데 8분 만에 1,500석이 매진이 됐다. 팬덤을 또 한 번 확인한 거거든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팬덤 한동훈 전 대표를 통해서 이 현상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봐도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보수 쪽에서요 팬덤이 제일 많은 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 게 팩트다. 이렇게 보고 위드훈이라는 팬카페가 한 10만 대요. 10만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8분 만에 매진된 것도 맞고. 아마 이거는 이제 저는 인정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정광재 대변인 한 말이 저하고 100% 일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일부러 배척할 필요는 없잖아요. 찍어준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구애할 필요는 없어도 일부러 절여내야 된다, 잘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 저하고 이게 똑같은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이제 서울시장에 도전을 하나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먼저 정원호 청장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12월 정도에는 아마 좀 생각을 굳히실 거라고 보도도 이제 나왔던데요.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의회에서 지금 심의 중이거든요. 예, 예. 그거를 이제 마무리가 돼야 내년도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예, 예. 그거 마무리되고 나서 그러면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정원호 총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어떻게 언급을 했냐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제가 성남시장 할 때보다 만족도가 더 높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뭐 여권이 약간 술렁일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왜 정원호 총장에 대해서 이런 우호적인 글을 썼을까요? 뭐 일단 전 개인적으로 부러웠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네. 92.9%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정원호 성동구청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여야도 없잖아요. 제가 볼 때 그냥 그야말로 소수를 제외하고는 야 성동구청에서 성동구 일을 참 잘했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렇게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싶은 생각은 분명히 있겠죠. 예.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지지해 주는구나라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민주당 또는 정치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예. 저는 뭐 대통령이 어떤 뜻을 가지고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예.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보다는 행정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 자치단체 같은 데 있는 분들이 그 행정을 통해서 만족도를 얼마나 느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지방행정을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상당히 좀 암묵적이지만 간접적인 시사를 던진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지금 딱 그 출동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출동할 때 마음 자세를 저렇게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올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좀 분발해. 정원호 구청장처럼 좀 저 정도의 예를 들면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뭐 이 방향은 좋은 방향인 것 같다. 뭐 여든 야든 상관없이 이런 식의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전형들이 나오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선택은 서울 시민이 하는 거니까 뭐 대통령도 한 표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런 방식으로 가면 더 많은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본인의 생각을 갖다가 SNS에 올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전선거운동 논란 당연히 비판 나올 거를 아마 알았을 텐데 불구하고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했다는 거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 나가겠다는 거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광재 대변인은 뭐로 해석하세요? 민주당 현역 의원들 중에 지금 서울시장 나오겠다는 사람이 대략 한 10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 10명들에게 물먹인 거라고 봅니다. 이분들 아유 이 사람들 갖고는 서울시장 선거 이기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는 뭐 충분히 표를 받아서 뭐 45%, 46%는 받을 수 있겠지만 51%는 받을 수 있는 사람 없다. 이 중엔. 그러니까 51%를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한번 모아보자. 그 사람으로 지금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띄운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서 일정 부분 이제 여론이 반영하게 되면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이번에 3선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그 성동구청장 선거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서울시장 선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동인이 충분히 생긴 것이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띄워준 것을 계기로 실제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장 여당 후보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그 분기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분명히 정치적인 포석도 깔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몇 달 전부터 민주당 안에서 지금 서울시장을 노리고 뛰는 후보들, 현역 의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콕 집어서 전에 누군가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한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강조를 해줬거든요. 이승우 부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이 너무 많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지지율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92.9%다. 높잖아요. 칭찬할만 하죠. 대통령께서 성동구청장의 지지율이 92.9%네. 나도 성남시장 때 좀 꽤나 잘했는데 나보다 더 높네 라고 하면서 칭찬한 겁니다. 그만큼 잘한 것에 대한 칭찬이고 두 번째는 저는 뭐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 물먹였다고 하기보다는 오세훈 시장에게 물먹인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그렇죠. 거다? 아니 만족도가 92.9%인데 오세훈 시장은 그러지 못할 거잖아요.
그 지금 한강버스 띄워가지고 많은 예산을 띄워서 뭐 서울 시민들께 한강버스를 이용하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배가 심심하면 쓰잖아요. 그냥 고장 나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여름에는 수심이 깊어서 배가 움직일 수 있지만 겨울이나 이럴 때 수심이 얕아서 배가 못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몇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예산을 낭비해서 한강버스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본선 경쟁력 차원에서는 뭐 대통령은 칭찬을 한 것이고 정원호 구청장이 정말 잘한다고 하면 또 서울시장 후보에서 강력한 다크호스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30초. 예. 오세훈 시장을 물먹이고 지금 이게 직격했다잖아요. 이건 이게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 아닙니까? 해석이니까. 아니 오세훈 시장 지금 이게 치명타를 가 물먹였다면 저는 이거는 정치 중립에 반한다 봐요. 예. 일단 이게 당내 경선에요. 이러면 이게 명심이 정원한테 가 있구나. 이게 당내 경선도 반하고 저는 정치 중립에 반한다 봐요. 시간 때문에 자르겠습니다. 예. 예.